봄에 봄꽃 피듯 당신의 계절엔 당신이 활짝 필 거예요. 자, 지금 이 시간부터는 품사를 배워보겠습니다. 품사의 이해 파트 진행할 건데요. 가끔 학생들 중에서 보다 보면 선생님, 우리가 품사를 왜 배워야 돼요? 어차피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오는데 이런 걸 왜 배워야 됩니까? 라고 오해하는 친구들 있는데요. 품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품사를 알아야 영어라는 것의 기본 구조를 이해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품사를 공부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이유 중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이유를 꼽자면 첫 번째, 전 시간에 얘기했죠. 영어에 의해서 영어는 위치가 지정되어 있는 언어예요. 어느 위치에 무엇이 들어가고 무엇이 들어갈 수 없고 이런 식으로 위치가 지정된 언어인데 어느 위치에 뭐가 들어가는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아는 기본적인 약속 구조가 뭐야? 바로 품사예요. 그래서 품사를 배우는 첫 번째 이유 뭐라고? 위치가 지정된 언어인 영어에 어느 위치에 뭐가 들어간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품사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편하게 하기 위해서 테트리스라고도 표현할게요. 우리 테트리스 어느 위치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지정되어 있잖아요. 그런 느낌. 두 번째, 품사를 배워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문장 구조를 파악할 때 문장이라는 개념이 있고 절이라는 개념이 있고 이런 식의 그 개념이 있는데 그것들을 파악할 때 이 문장이 완벽한 문장이다, 완벽한 절이다, 옳지 못한 문장이다, 옳지 못한 절이다, 불완전하다 이런 식의 것들을 가르마칠 필요가 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완전한 문장 절인지 아니면 불완전한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걸 품사를 보고 파악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품사를 배우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품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개념부터 이해를 하고 할게요. 자, 철자라는 게 있습니다. A, B, C, D, 블라블라블라, G까지 철자라는 개념인데 이 철자라는 개념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소리가 있어요. 소리를 가지고 있지만 반면에 뜻, 의미는 없죠. 이런 걸 우리는 철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철자가 하나 이상 여러 개가 모여서 의미, 뜻을 가지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이걸 단어라고 해요. 그리고 그 단어가 너무 여러 가지 종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 종류를 나눠서 좀 간편하게 배우자, 간편하게 가르치자라고 만들어진 게 품사고 그렇게 만들어진 품사가 총 8가지 종류의 품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품사와는 다르게 문장 성분의 개념인데 문장 성분은 쉽게 말하면 문장 내에서 문장 내에서 역할을 알려주는 그런 표현인데 어로 끝나는 말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은 이상훈입니다. 그러면 내 이름 이상훈인 건 내가 도로에 있어도 이상훈이고 내가 경찰서에 가도 이상훈이고 내가 대학에 가서도 이상훈이고 내가 산에 올라가서도 이상훈이고 교회에 가서도 이상훈이고 절에 가서도 이상훈이고 달라지지 않잖아요. 내가 이상훈이라는 것 자체, 나의 본질 자체는 달라지지 않아요. 그런 게 바로 품사 개념이에요. 본질. 그래서 얘는 예를 들어 명사다. 얘가 명사라면 어디 가서도 계속 명사인 거예요. 그건 달라지지 않죠. 그런데 문장 성분은 역할이에요. 역할. 얘는 역할의 개념인데 예를 들어 내가 도로에 있어요. 도로에 있으면 이상훈이라는 내 본질은 있지만 내 역할은 뭐가 되죠? 네, 행인 정도가 되겠죠. 산에 올라갔어요. 내 역할은 뭡니까? 네, 등산객 정도가 되겠죠. 절에 갔어요. 어쩌고 그런 식으로 역할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집에 있다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내가 집에 있으면 집에 있는 이상훈은 이상훈이죠. 본질은 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집에 있는 이상훈이라는 사람의 역할은 뭡니까?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학생들은 아빠요 혹은 남편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기타 등등 더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이렇게 되면 좀 조심스럽게 돼요. 예를 들어, 제가 우리 부인하고 같이 있는데, 우리 부인이 나한테 아빠!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반대로, 우리 딸내미가 나한테 남편! 이래도 이상하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하고 싶은 얘기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문장 성분의 핵심은 위치, 어느 위치에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두 번째, 누구와 함께 있냐, 누구와 함께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문장 성분하는 역할을 지정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훈 is kind. 네, 뭐 믿기 힘들겠지만 얘라고 합시다. 자, 그럼 여기 상훈이라는 애는 명사예요. 달라지지 않죠? 이 명사도 여기서 또 똑같이 he is 상훈 이런다 칩시다. 그러면 여기서도 명사고 여기서도 명사라는 거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안 달라지죠. 그런데 첫 번째 위치적인 거, 서술어 앞에 위치하면 얘를 우리는 주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의 주인공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서술어 뒤에 있으면 얘는 보어가 되기도 하고, she loves 상훈. 네, 믿기 힘들겠지만 우리 와이프는 나를 사랑합니다. 그녀는 나를 사랑합니다. 그녀는 상훈이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얘는 목적어가 되기도 하죠. 얘도 마찬가지로 명사예요. 달라지지 않죠? 그래서 서술어 뒤에 있으면 똑같이 이렇게 역할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건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역할은 달라졌죠. 이게 첫 번째 위치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딱 생각해보면 얘도 서술어고 얘도 서술어인데 얘 뒤에 있으면 보어라고 하고 얘 뒤에 있으면 목적어라고 하죠. 왜? 자동사와 같이 있으면 보어가 되는 거고 타동사 뒤에 있으면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누구와 함께 하느냐도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먼저 주어. 자, 주어는 왜 주어냐면 문장 내에서 주인공이기 때문에 주어입니다. 왜 문장의 주인공이라냐? 위에 문장에서 보면 알겠지만 이 주어라는 애들은 이 동사라는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 주인공이 되기 때문에 주어라고 합니다. 그게 주어라는 개념이고요. 두 번째 서술어. 서술어는 그 문장에서 서술한다는 건데 서술한다는 건 쉽게 말하면 동작이나 상태를 뭐뭐하다라고 설명하는 걸 서술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동사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세 번째, 보어. 이 보어가 어쩜 우리한테 제일 어려운 것인데요. 이 보어라는 개념을 이해하려면 조금 조건을 분리해서 외우셔야 됩니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제 뭐가 있냐면 보어라는 애는 품사가 여기 들어갈 수 있는 품사가 크게 명사하고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선생님 대명사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뭐 명사의 범주로 같이 넣는 겁니다. 대명사까지 제 명사의 범주로 같이 넣는 건데 보어에는 명사 아니면 형용사밖에 못 들어가는데 이제 문제는 명사인 보어는 대상과 동격입니다. 그리고 형용사인 보어는 대상의 상태를 서술합니다. 자, 그럼 이걸 설명을 하다 보면 학생들 중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선생님, 저 이런 거 알아요. 뭐 어렵지도 않은 건데 이런 걸 뭐 얘기합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부터 제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자, 먼저 동격이라는 얘기를 잠깐 얘기해 봅시다. 동격이라는 얘기는 사실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좀 더 어려운 얘기가 있지만 일단 지금은 쌤 같은 거 이렇게 생각합시다. 동격은 같은 거. 그러면 우리가 이 말 중에서 모르는 건 자, 명사인 보어라는 건 다음 동격이라는 것까지 이해했어요. 그럼 뭘 모르냐? 대상이 뭔지 모르죠. 이 대상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되는데 대상이라는 것은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렵잖아요. 이거 조금 간다면 이제 보어의 종류를 봐야 되는데 보어의 종류에는
주격 보어라는 게 있고 목적격 보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주격 보어의 대상은 주어가 되는 거고요. 목적격 보어의 대상은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상이라는 겁니다. 자, 예문을 한번 써볼게요. 자, She is a doctor. 그렇게 되면 얘를 우리가 서술어라고 하고 얘를 우리가 주어라고 하고 얘가 바로 지금 여기서 주격 보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명사 보어는 대상과 동격이에요. 그죠?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얘는 지금 주격 보어니까 주격 보어라고 있는 보어한테는 주어와 동격이란 말이 성립되겠죠? 그래서 주어인 she와 보어인 닥터가 동격 성립됩니까? 그녀는 의사다. 성립되죠? 이런 것들을 이제 주격 보어가 주어랑 동격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목적격 보어인 상태를 한번 해볼게요. She made me a doctor. 예를 들어 이런 문장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 그녀는 하게 만들었죠? 그녀는 하게 만들었어요? 내가 의사가 되게. 자, 정리합시다. 이때 she가 주어입니다. 그리고 made가 서술어가 되고요. me가 목적어, 얘가 지금 목적격 보어라는 거예요. 근데 보면 누가 의사예요? 누가 의사죠? 아까 전에는 she's a doctor. 무슨 말이에요? 그녀가 의사인 상태였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주어가 의사가 아니네. 이번엔 누가 의사야? 내가 의사죠. 그녀는 하게 만들었어요. 내가 의사가 되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때는 목적어의 상태를 서술하죠. 목적어랑 동격이죠. 목적어랑 동격을 하고 있죠. 왜 목적어랑 동격을 하고 있어? 목적격 보어니까 대상과 동격으로서. 이해되십니까? 명사 보호가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엔 형용사 보호인데요. 마찬가지로 말을 한번 뜯어봅시다. 형용사 보호란 것은 보어인데 품사가 형용사라는 얘기죠. 다음 대상의 상태라고 했는데 요거 마찬가지로 주격 보호한테는 주어가 대상일 테고 목적격 보호할 때는 목적어가 대상이 되겠죠. 그 대상의 상태, 그래서 대상의 상태를 뭐한다? 서술한다 라고 하는 건데 이제 이 말이 조금 어려워지는 게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서술이라는 얘기는 그 동작이나 상태 같은 걸 설명해 주는 거, 다로 끝나면서 설명해 주는 거 이런 걸 서술하고 있는데 형용사 보호가 서술이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어려워지는 거죠. 예를 들어 마찬가지 한번 해봅시다. She is kind 라고 하면 친절한 거 누굽니까? 얘 주어, 얘 서술어, 얘 주격 보호잖아. 친절한 거 누구? 그녀예요. 근데 얘를 해석할 때 그녀는 친절하다, 우리말로 친절하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 서술은 보면 이지거든요. 이지에 친절하다라는 동사 뜻은 없어요. 근데 얘 해석은 보면 친절하다라고 해석이 되죠. 왜? 이 보어가 대상의 상태를 서술하면서 마치 동사의 그것처럼 해석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말로 영어랑 이렇게 매치하는 과정 속에서 갭이 느껴질 수 있어요. 조금 차이가 느껴질 수 있죠. 마찬가지로 한번 더 가볼게요. She makes me happy.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하게 만든 건 그녀지만 행복한 건 누구죠? 나잖아. 그죠? 내가 행복한 거죠. 얘가 누구의 상태를 서술하고 있어요? 그녀 아니죠. 누가 행복한 거야? 나죠, 나. 그죠? 목적어의 상태를 서술하고 있으니까 얘가 지금 목적격 보호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런 식으로 대상의 상태를 서술한다고 얘기하는 게 바로 형용사 보호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학생들 중에서 꽤 한 반절 정도는 선생님, 저는 거기까지 알고 있어요. 거기까지 알고 있는데 이게 어려운 건가요? 네,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제 이런 게 어려워질 수 있는데 이게 어려워진다는 걸 학생들 입장에서는 인지를 못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렇게 단어 개념으로만 이렇게 문장이 성립된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이렇게 봅시다. Her dream is to
meet him 이라고 합시다. 그럼 예를 들어 her dream 얘가 지금 주어가 하겠죠? is가 서술어가 됩니다. to meet him 얘가 지금 주격 보어가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또 한번 가볼게요. She want him to meet her son 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얘가 주어고 얘가 서술어고 얘가 목적어고 얘가 지금 목적격 보어거든요. 그럼 이런 구조에서 헷갈릴 것 같으니까 여기 똑같이 동일하게 할까요? 힘이라고 하지 말고 her son 왠지 슬픈 얘기가 돼버렸네요. 자, 그럼 다 칩시다. 그럼 여기도 to meet her son이고 여기도 to meet her son인데 이게 지금 주격 보고 얘 목적격 보어래요. 그럼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이런 걸 보고 여기서 차이가 있구나, 이게 문제구나라고 인지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영어라는 것이 이해가 되는 건데 이게 인지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영어가 시작하신 거고요. 이게 아직 인지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조금 더 품사편을 좀 공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얘는 주격 보고 얘는 목적격 보고요. 그 차이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 얘는 명사예요. 명사 보고요. 여기서 얘는 형용사 보어예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기냐? 아까 배웠죠? 명사 보어는 대상과 동격. 반대로 얘기하면 이 보어로 온 놈이 주어와 동격식이 성립된다면 얘는 뭐라는 거야? 명사라고 보자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우리가 지금 아직은 안 배웠지만 투부정사라는 개념인데 그 투부정사는 쉽게 말해서 언제는 명사도 하고 언제는 형사도 하고 언제는 부사도 하고 막 온 진짜 전문용어로 지랄을 떨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걸 해석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그것들을 우리가 보자마자 보자마자 가로막힐 수 있어야 돼요. 얘는 명사구나, 얘는 형사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구나.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보자마자 안 잡히면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러면 기초가 하나도 없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걸 어떻게 나눠? 지금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하나 이걸 짚어가면서 가야 돼요. 동격이 성립되네? 그러니까 넌 명사구나. 여기서 그녀를 만난다는 행위랑 그가 동격은 아니네? 동격이 아니면 넌 형사구나. 이렇게 가르마칠 수 있으셔야 돼요.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보어란 얘기가 제법 어렵고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세한 얘기는 또 진행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이번엔 목적어입니다. 목적어는 주어가 서술어 하는데 그 서술어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확히 말하면 모든 서술어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타동사의 대상이 되는 얘를 바로 목적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타동사의 대상인 목적어라고 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목적어는 쉽게 얘기할게요. 목적어는 무조건 주어랑 달라요. 주어랑 목적어는 같을 수 없습니다. 같으면 안 돼요. 아까 전에 보어는 주격 보어는 주격 보어는 주어랑 동격이었죠. 명사 보어라면 그래서 여기에 타동사 뒤에 명사가 들어갔을 때 얘가 보어인지 목적어인지 구별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챌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겠죠. 선생님, 저 근데 목적어랑 주어랑 같은 거 본 적 있는데요? 네, 있어요. 방금 전에 없다고 했잖아. 치매인가? 아닙니다. 자, 같은 경우가 예외로 있어요. 언제냐? 제기대명사라는 거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제기대명사라고 해가지고 myself라든지 해가지고 셀프에들 붙는 애들 있잖아. 이런 것들을 제기대명사라고 하는데 이 제기대명사의 존재 이유가 그거예요. 원래 모든 목적어는 주어랑 같으면 틀려. 잘못된 거야. 그런데 굳이 주어랑 목적어가 같고 싶을 때가 있을 거 아니야. 이제 그럴 때는 너 그러면 그때는 꼭 여기다가 제기대명사 써. 제기대명사를 써 라고 하는 거예요. 제귀의 뜻이 뭐냐면 주어가 행위를 하는데 그 행위의 대상이 다시 주어에게로
다시 주어에게로 돌아왔다. 주어에게 다시 돌아왔다. 그래서 재귀예요. 그래서 이런 제기대명사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주어랑 목적어는 무조건 달라. 하지만 주어랑 목적어가 같을 때가 있는데 언제? 목적어가 제기대명사일 때.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걸 목적어라고 하는 거고요. 사실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데서 목적어의 개념에서 좀 더 중요한 건 특별히 시험 문제를 푸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목적어가 있다? 무슨 말이야? 목적어가 있다는 얘기는 곧 수동태가 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제 그 얘기는 또 얘기하면서 풀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목적어가 있다는 얘기는 꼭 수동태랑 연결해야 돼요. 네, 그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이번엔 수식어라는 건데요. 수식어는 크게 부사 계열과 형용사 계열이 있어요. 부사 계열 수식어는 형용사, 부사, 동사, 문장 전체를 수식하죠. 그리고 형용사는 무조건 일편단심 명사만 수식합니다. 이런 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꾸며주는 거, 그런 것을 우리는 수식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연결어. 연결어는 말 그대로 연결해준다는 말인데, 연결어 하면 보통 우린 접속사 생각하시겠죠? 맞습니다. 접속사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조금 좀 부족한 연결어지만 전치사도 연결을 해요. 전치사도 연결합니다. 잠깐 비교하자면 접속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배우겠지만 접속사가 등위 접속사라는 게 있고 종속 접속사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등위 접속사는 단어, 구, 절, 문장까지를 동등하게 연결할 수 있어요. 그게 등위 접속사예요. 그런데 종속 접속사는요, 저렇게 안 돼요. 종속 접속사는 조금 정해져 있어요. 아주 절박해요. 왜 절박하냐면 종속 접속사는 절과 절밖에 연결을 못 하거든요. 종속 접속사가 단어, 구, 문장을 연결하면 우리는 틀렸다고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접속사는 연결 대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전치사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전치사의 연결 대상은 명사와 명사. 전치사가. 그죠? 그 학생들이 하는 그 게임 중에 그 롤이라는 게임 있어요. LOL. 그죠? 그 게임이 리그 오브 레전드. 여기서 오브가 뭐 하는 거야? 이 리그라는 명사랑 레전드라는 명사를 연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명사와 명사를 연결하는 거. 이게 1번이고요. 2번은 자동사와 명사를 연결할 수 있어요. 전치사가.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들이 자동사가 전치사와 함께 쓰면 통째로는 타동사가 돼.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시죠? 맞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굳이 정확하게 분리하자면 전치사가 자동사와 명사를 연결하고 있는 거죠. 이런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전치사 자체도 연결어에 들어갑니다. 마지막 독립어라는 게 있는데요. 독립어는 말 그대로 독립되어 있다는 건데 혼자 놀아요. 품사계 아싸, 품사계에서 혼자 노는 아싸 정도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와우, 웁스, 허라는 감탄사 같은 게 독립어에 들어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